전국에 계신 서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4강, 어떻게 보면 현대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 부분이에요. 아마 여기만 마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승만의 정부 독재인데 여기도 흐름을 따라서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뭘 봤습니까?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 험난한 과정을 봤고요.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원했던, 온 국민들이 원했던 걸 들어주기 위해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요거 두 개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속재산 처분 문제도 있었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를 보는 건데, 이승만 정부의 독재가 일어나요. 자, 그 독재를 들어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발췌개헌인데,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1948년도에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고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됩니다. 수립되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1대 대통령의 이승만 아저씨가 당선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1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재헌국회를.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어요. 4년이면은 195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선거를 하게 되는 건데, 1950년도에요. 1950년도에 2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선생님, 왜요? 국회의원은, 재헌국회는 임기가 4년이 아니고 2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엇박으로 두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은 연도에 뽑아버리면은 그 해당 당에서 대통령이든 뭐든 다 독점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엇박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말 어렵게 나올 때는 재헌국회가 임기가 2년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지만 뭐 그 정도까지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이때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당을 우리는 여당이라 그러고, 반대쪽 당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야당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야당 국회의원이 대거 당선이 돼요. 이게 그럼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나요? 직접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 간선제잖아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쪽 사람이 아닌 쪽 당에서 대거 국회의원이 되어버리면 대통령 선거로 가면 당연히 그쪽 당에서 뽑힐 거 아니에요. 이승만 아저씨가 당선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 왜 야당에서 대거 당선이 되냐면, 사실은 이승만 정부 때 1950년도에 6.25 전쟁이 터져요. 맞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의 잘못된 실정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북한을 막고 있습니다. 서울은 안전합니다. 라고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자기는 대전을 내려가고 있었고요. 한강 철교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각종 비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선생님 같은 장교한테 이제 식량이나 이걸 주겠죠.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돈의 가치는 똥값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물의 가치가 그렇게 폭등해버려요. 그 쌀을 내 밑에 있는 군인들,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을 먹이는 게 아니고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병사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반대쪽 당에서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아저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대로 갔다가는 100% 이거는 탈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슬픈 개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4년 후니까 선거를 52년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거를 앞두고 그 해에 무슨 개헌을 하냐면 발췌개헌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 발췌개헌은 6.25 전쟁 도중에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때 어떤 헌법이냐면, 발췌는 필요한 것만 슉슉슉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아저씨가 봤을 때는 지금 자기 당선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조금이나마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발췌건의 핵심은 뭐냐?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 바로 간선제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발췌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국회의원을 그래도 좀 달래주는 척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양원제, 국회를 지금 미국처럼 뭐 상의원, 하의원처럼 두 개로 운영하겠다라는 양원제 내용을 넣기도 합니다. 말만 넣은 거지 실제로 가동된 적은 없어요. 자, 어쨌든 요걸 얘기를 하니까 반대쪽 야당에서 이거를 찬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미쳤습니까? 이거 찬성을 왜 해요? 그냥 건선제로 가면 자기 쪽에서 100% 당선인데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자 이승만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 아침에 통근하는 버스,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그대로 납치를 해요. 그대로 경찰서로 끌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혼란스러운 이 전쟁 도중에 이렇게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걸 반대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새끼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새끼는 분명히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프락치 새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서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발췌견 진행을 할 겁니다. 3분의 1이 동의를 해야지 통과잖아요. 자, 발췌견 내용은 핵심은 직선제입니다. 대통령을 이제 직접 선거를 하는 건데 찬성하는 사람,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 드세요, 손 들고 어떻게 여기 있는 것처럼 손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끌고 가요. 너 북한도 돈 받아 먹은 프락치 새끼지 라면서 간첩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만장일치입니다. 통과해요. 그게 발췌 개헌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뜯어 고치고요. 그리고 이 52년도에 6.25 전쟁 도중에 2대 대통령 선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승만 아저씨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인기 별로 떨어졌다면서 없다면서요?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자라면 전쟁 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전쟁 도중에 대통령이 바뀌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승만을 뽑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실정들,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까지는 그게 잘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농촌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그걸 알고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농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2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헌법을 뜯어 고치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4.4 5.입 개헌입니다. 자, 우리는 선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죠. 언제? 바로 또 4년 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956년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또 큰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요. 헌법에 적혀있는 데이터상으로는 헌법에 적힌 명시된 거로는 대통령은 맥시멈 대통령을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2번이 맥시멈입니다. 2번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흔히 반장선거 하게 되면은 보통 1학기 반장선거, 2학기 반장선거 각각 한 번씩 하잖아요. 2번이 맥시멈인 거예요. 2번이. 그래서 헌법대로 지금 가면은 2번 헤쳐먹었잖아요. 2번 했습니다. 더 이상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승만 아저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게 두 번째 헌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바로 1954년도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 내용이 저기 사진 있는 것처럼 바로 4.4 5.입 개헌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일본식 발음인데 요거는 일본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반올림 개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에 또 헌법 개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바로 이승만 아저씨가 여러 번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 여러 번 대통령 하는 거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 4.4 5.입 개헌의 핵심입니다. 근데 얼마나 치졸해요. 뭐가 치졸해요, 선생님? 아니, 풀어줄 거면은 다 풀어주든가. 지만 해당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예요. 자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걸 하려면은 어쨌든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이 총 203명이었어요. 그러면은 203명 중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203명 중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맞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체 득표가 135명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려면은 136명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몇 명? 단 한 명의 차이로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미라클,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망하고 갈망하는 럭셔리 브레인들이 다니는 서울대 수학과의 교수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수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친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수학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3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3을 3분의 2로 나누면 135.333333333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0.3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135명이면 135, 136이면 136인데 135.3333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 공식에 반올림이 있습니다. 4452이라 그래서 4 밑으로는 죽이고 5 밑으로는 올리는 반올림이죠. 그러면 그 4452 공식에 맞췄을 때 이거는 버리고 날아감으로 135명 통과 맞습니다 라면서 통과시켜버려요. 아주 돌아버립니다. 맞죠? 그게 4452 개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아저씨는 나가는 거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드디어 우리는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아저씨가 소속됐던 당을 우리는 자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유당과 가장 큰 라이벌이 야당이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있었고요. 자, 이 자유당 소속의 이승만 아저씨가 나가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신익희 아저씨, 그리고 무소속 아저씨는 조봉암 아저씨가 나갔습니다. 부통령은 몰라도 돼요. 부통령 지금 몰라도 됩니다. 뭐 붕붕이 아저씨는 좀 봐주시고요. 뭐 장면도 봐주시면 좋긴 한데 어차피 뒤에 언급을 할 거니까. 자, 이승만 아저씨가요. 드디어 헌법을 무리해서까지 뜯어 고치면서 나갔어요. 근데 한 가지 착각을 한 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착각? 자기는 못 나가서 문제였지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 아저씨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남중, 남고를 타는 최악의 태클을 탔어요. 여성들을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남자들끼리만 있는데 무슨 뭐 외모 평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뭐 이벤트 있는 날, 뭐 빼빼로데 이런 날 빼빼로 오빠는 다 똑같아요. 뭐 여자가 있어야지 봤죠. 그런데 다 아실 거예요. 집에 가면요. 아직도 그래요.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으셔도 불구하고 저만 보면 그렇게 잘생겼대요. 가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손자 볼 때마다 이렇게 잘생겨서 어떻게 하노? 연인해야 되는데 돌아버립니다. 맞죠? 근데 그게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심지어는 엄마도 잘생겼대.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맞죠? 그런데 그러한 환상은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와장창창 깨집니다. 대학교를 가서 첫 미팅을 갔는데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오징어구나. 일반 남자애들보다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외모 비주얼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 깨닫는 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끝에 연애를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나가기만 나가면 난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봤더니 반대쪽 당에 있던 신익혜가 제가 포스터를 넣었을까요? 포스터를 넣진 않았네요. 이 신익혜가 구호를 외칩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 다음에 또 그러자 이승만은 아니다. 엎어봤자 별거 없다. 그대로 유지를 하겠지만 신익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보당이 되는 조봉암 아저씨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그러면서 이승만 아저씨가 약간 똥줄을 타고 있었는데 선거를 얼마 앞두고요. 이 민주당의 신익혜 아저씨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아저씨와 조봉암 아저씨 둘이 붙어요. 그리고 이 선거 끝에 이승만 아저씨가 이기긴 이깁니다. 이기긴 이기는데 득표율이요. 높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신익혜 아저씨가 죽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 득표율이 30% 40%에 육박을 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모표가 몰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봉암 아저씨가 한 20, 30%를 득표를 해요. 그러면 이승만 아저씨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선되긴 했지만 정상대로 했으면 이거는 지는 각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다음에는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3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후에는 자기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오냐면 일단 이 조봉암 아저씨가 득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조봉암 아저씨는 당을 만듭니다. 어떤 당이냐면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 당이 차후 다음 대선 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진보당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조봉암 이 새끼는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처먹은 프락치 새끼다. 이때도 똑같아요. 정치는. 역사는 반복입니다. 뭐 안 되면 북풍을 몰아가는 거예요. 특히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적대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그렇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조봉암을 사형시켜버려요. 그리고 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게 진보당 사건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이게 결국 무죄임이 밝혀졌죠. 자, 그리고 또 자기를 까는 신문, 경향신문이라 그래서 이 당시 때 자기를 까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저항을 한다거나 자기에게 반항을 하면 탄압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우상화 작업을 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때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승만을 기리는 시를 쓰는 대회가 수시로 열려요. 그리고 제일 잘 쓴 시는 상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 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동상이 있었어요. 이때. 어디에? 남산타워가 있는 그곳에. 이승만 동상이 제일 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우상화를 하고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대선 이후에. 한편 이 선거 때 이승만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부통령에는 장면 아저씨가 당선이 돼요. 부통령에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파국으로 치닫아 갑니다. 자, 56년도에 우리는 3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언제 4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될까요? 1960년도. 이때 4대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진보당은 날아가고 없으니까 자유당의 또 이승만 아저씨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조봉옥 아저씨 그리고 부통령에는 붕붕이 아저씨, 장면 아저씨가 또 출마를 해요. 자, 그런데 또 미라클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승만 아저씨가요 나갔는데 선거를 얼마 앞두고 또 민주당의 조봉옥 아저씨가 죽어요. 당선이 죽어버립니다. 이승만 아저씨 단독 출마가 되어버려요. 단독 출마. 당연히 당선입니다. 단독 출마니까. 또 4대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붕붕이 아저씨 당선시키기 프로젝트가 바로 이 3.15 선거의 핵심입니다. 4대 대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 아저씨가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예요. 86세. 지금 또 이 나이 같으면 엄청 오래 사신 겁니다. 맞죠? 이 이승만 아저씨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때도 가담하셨던 그 아저씨예요. 권력의 화신입니다. 불사신 같은 남자예요. 그러면 이때 자유당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것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유고 시에 대통령이 죽게 되면 이 대통령의 직함 권한을 부통령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계속 이승만인 아저씨가 당선되긴 했지만 그 앞에 대선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부통령에서는 야당에서 계속 당선이 됐던 거예요. 바로 앞에서도 그랬었고.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또 부통령은 장면 아저씨가 당선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승만 아저씨가 죽어버리면은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장면 아저씨가 부통령이면 정권 교체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붕붕이 아저씨 당선시키기 프로젝트가 바로 3.15 부정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15 부정선거는 어떤 선거냐? 붕붕이 당선시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 부정선거 방법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사전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표를 돈을 주고 사요.
제일 좋은 방법. 야, 철수야, 너 투표하러 가기 귀찮지? 100만 원 줄게 가지 마. 대신에 내가 대신 투표해줄게. 대신 투표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3인조, 6인조, 9인조를 해서 조를 짭니다. 3명, 6명을 같이 가서 제가 이승만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같이 가서 어떻게? 1번, 1번, 2번 찍으면 찢어버리고 1번, 1번 또 붕붕이 아저씨 찍게끔. 그리고 나중엔 또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투표함을 바꿔버려요. 투표함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어처구니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거해봐서 아시잖아요. 한 반에 30명이다. 표 다 모으면 몇 표 나와야 돼요? 30표 나와야 되죠. 그런데 50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붕붕이 아저씨가 어떤 지역에는 득표율이요 120%가 나와요. 100%도 아니고.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막 90%, 80%막 득표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자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4.19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4.19 혁명은 제가 뭐 사진 자료를 넣진 않았네요. 자,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이제 4.19 혁명의 흐름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4.19 혁명의 배경은 뭡니까? 이승만의 독재,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바로 키워드는 저 위에 있는 지금 붕붕이 아저씨 당선시키기 프로젝트 3.15 부정선거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기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마산에서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시위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시위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마산의 고등학생 애들이 먼저 시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요. 시위라는 도중에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달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둥둥둥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봤더니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서 내사를 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시위가 더욱더 격화됩니다. 자, 격화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학생들은 물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군대가 동원이 되면서 총을 쏴버립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어떤 정부라도요. 시민에게 총을 쏘는 순간 그 정부는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되긴 했었지만 그 전에 했던 뭐 시위라는 그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시위를 한다고 총을 쏘나요? 최근에 근래에 미친놈입니다. 총을 쏘는 사이코패스에 난리가 납니다. 다만 물대포를 쏠 뿐이에요. 총을 쏘진 않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쏩니다. 그러자 시위가 더 격화되고요. 나중에는 초등학생도 시위에 나와요. 우리 엄마 또는 우리 누나, 우리 오빠 총 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 바로 대학 교수. 지금은 대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교수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지만 옛날에는 대학교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어머니 세대만 해도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더 드물어요. 그때 대학 교수는 정말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자 교수들이 침묵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한다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면서 하야를 발표하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서 하와이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4.19 혁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일단 이러한 사건들 발치개헌, 4.4 보위개헌, 진보당 사건,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발치개헌, 4.4 보위개헌은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개헌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4.4 보위개헌은 초대 대통령이 안에서 나가는 거에 제한이 없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4.19 혁명이 제일 출제율이 높아요. 4.19 혁명 설명 놓고 어떻게 여기 제가 써드렸던 마산 시위, 그 다음에 김주열 학생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다음 사건과 관련된 시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승만의 독재의 한과였다. 또는 3.15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또는 이거 힌트 다 주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4.19 혁명 찍으면 정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패턴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갈 건데 그 이후로 가기 전에 전쟁 직후 경제를 한번 볼게요.
원래 같으면은 경제 파트는 따로 빼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모아놨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승만 정부가 일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6.25 전쟁이 터진다 그랬죠. 원래 6.25 전쟁을 정부 수립,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할 때 원래 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는 군대 시험이다 보니 6.25를 아예 단독 챕터로 빼놨어요. 그러면 6.25 전쟁은 100%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기도 하니까 제가 아예 따로 빼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계속. 우리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전이 없는 나라예요. 자, 그러한 나라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 경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경제를. 이승만 정부 때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땠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유상으로 해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미국이 뭘 주냐면 자기들 쪽에 남아도는 잉여 농산물을 줘요. 잉여 농산물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또 뭘 지원해 주냐면 이런 걸 바탕으로 소비재 산업이라는 거를 지원해 줍니다. 소비재 산업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소비재 산업에 또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생산재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는 우리 흔히 뭐를 소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고. 먹고 싸고 입는 게 소비재 산업이에요. 먹고 싸고 입으면 땡! 끝나는 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발전하려면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더 큰 걸 만들 수 있는 생산재 산업이 더 중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이승만 아저씨 쪽, 이승만 정부는 생산재를 지원해달라, 생산재 산업을 지원해달라고 하지만 미국이 이걸 지원해주지 않아요. 왜? 미국이 볼 때는 우리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장을 만들어줘도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줘봤자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얘들이 지금 뭐가 급한데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소비재 산업이 이때 성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때 미국이 지원해줬던 것 중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미국의 주식은 뭡니까? 우리는 쌀이지만 얘들은 밀이 주식이잖아요. 밀을 줘요. 자기들 남아도는 밀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밀가루를 받게 되면 이거로 뭘 만드나요? 오븐이나 구워서 빵을 만들어 먹죠. 근데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밀가루 덩어리 어떻게 먹으면 맛도 없는데. 근데 설탕을 뿌려주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설탕도 같이 보내줘요. 지금 먹고 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냐? 먹고 싸고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게끔 해주기 위해서 면화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색깔이 어떻나요? 색깔이 전부 다 하얗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은 제분 산업, 그 다음에 제당, 그 다음에 뭐 면화, 제방, 맞죠? 요 세 가지 하얀 산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는 300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 요게 또 키워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빵 뜬 게 CJ잖아요. 제일제당. 그래서 다른 대기업이 어디서 옛날에 설탕이나 갖다 팔던 주제에 우리랑 같이 옆에 서려고 하냐고 막 장난으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처음에는 전쟁 끝나고 무상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우리만 지원해주는 게 아닙니다. 지원해주는 나라가 많다 보니 왜? 지원 안 해줘버리면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나중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퍼부어도 얘들의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상으로 바꿔요. 무상 지원으로 바꾸면서 무상이 아니고 유상. 돈을 받고 지원해주는 형태로 바꾸면서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면서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이승만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때 지금 경제 정책들, 그 다음에 당시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 내각이에요. 자, 우리는 4.19 혁명이 터졌고, 맞죠? 지금 갑니다. 터졌고, 지금
선거를 다시 해요. 선거를 다시 합니다. 왜? 이게 혁명이라는 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다 라면서 다시 선거를 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야당 민주당에서 대거 압승을 하겠죠. 압승도 이런 압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다시 뜯어 고쳐요. 어떻게 뜯어 고치냐? 지금 이거 봐라. 이 꼬라지가 된 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다 라면서 헌법을 어떻게 뜯어 고치냐면은 내각 책임제라는 형태로 뜯어 고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의 내각 책임제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이 없어요. 각각의 내각들의 힘이 다 강한 겁니다. 그리고요. 국회를 2개로 운영하는 양원제 국회가 실제로 드디어 운영이 됩니다.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발췌기원 때 양원제의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권력이 독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를 둘러 쪼개는 겁니다. 미국이 상의원, 하의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참의원, 그 다음에 민의원의 형태로 2개의 국회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1년을 가지를 못해요. 왜 1년을 가지를 못하냐? 빰빠라밤빰빰 빰빠람 빠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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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군정,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파 박정희 아저씨가 군대를 끌고 오면서 이 내각 책임제는 1년도 못 가고 한 9개월 만에 끝이 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면 내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부통령으로 계속 당선이 됐던 우리 이 장면 아저씨가 이때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때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요. 그래서 줄여서 장면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면 내각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뭐 크게 중요한 내용 없어요. 장면 내각 때는 요거 2개만 아시면 돼요. 내각 책임제 양원제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문제 다 풀리고요. 정답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잖아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을 수립을 해요. 선생님, 경제개발 이거 5개년은 박정희 아저씨 될 거 아닌가요? 맞죠? 계획을 수립했던 건 장면 내각이에요. 실제로 움직였던 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긴 해요. 실제로 박정희 아저씨가 들어섰을 때 명분을 하나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19 혁명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 어떠한 개혁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전 국민이 100%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100%가 어디 있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어디든. 그런데 당연히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4.19 혁명 때 시위를 통해서 힘을 하긴 했기 때문에 뭔가 정책이 나왔을 때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시위에 나가요. 그러면서 박정희 아저씨가 들어서는 겁니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옛날 역사로 치면은 왕권이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들어서는. 흔히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었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박정희 아저씨가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지금 이것 봐라. 내각 책임제로 바뀌고 나서 사회가 더 혼란스럽다. 이때 만약에 북한 새끼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들어선 게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5.16 군사정변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서면서 이 박정희 아저씨의 첫 번째 명분은 뭐냐면 반공입니다. 공산주의 새끼를 무찌르겠다. 반공을 외치면서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혼란을 우리가 수습하겠다. 그리고 이때를 가리켜서 군인이 정치를 했다. 그래서 군정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거의 한 2년 4개월 가량 이어져요. 군정 시간이 아니고 군정 통치라고 하죠. 네, 군정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틀어졌을 때도 만약에 여기를 가지고 시험에 낸다라면 몇 개 키워드 한 2개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가볼게요. 이렇게 흔히 이거를 정변, 쿠데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쿠데타, 권력을 힘으로써 강제로 탈취한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권력을 얻고 나서 역쿠데타입니다.
내가 반대로 당하는 것을 또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군정 세력들은 들어서자마자 박정희 아저씨는 뭘 하냐면 뭘 만드냐면은 중앙정보부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게 지금의 국정원이에요. 지금의 국정원. 국정원이 이름이 되기 전에 원래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자기에게 반대할 수 있는 애들을 다 미리 사전에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보를 틀어줬더라면 뭐니 해도 권력을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온 명분은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있다. 그럼 막을 수가 없다. 라는 명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가를 지금 재건하기 위해서 들어섰습니다. 라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거는 국회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지멋대로 만들어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년 4개월 동안 권력을 지락펴락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죠.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우한 군인입니다. 제가 이 혼란만 수습이 되면 저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각 책임제로 가서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누군가가 리더 중심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다시 뜯어 고쳐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씨는 군인이니까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건데 대통령 선거에 나와요. 선생님 어떡해요? 전역을 해버립니다. 전역을 하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수능 강의를 하고 하니까 알지만 8종 교과서 중에 유일하게 한 개 교과서에서는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선거를 놓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낙선했던 사람은 나는 정신적인 대통령이다 라는 뭐 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군정 시기를 거쳐서 결국 박정희 정부는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다르게 여기를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해요. 군정 시기 때 내용 핵심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권력을 독점하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박정희 정부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야 돼요. 앞에 봤던 5.16 군사정변 직후의 군정 시기, 그리고 그냥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진행되고 있다가 유신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신이 되는 그 시기 때, 그 세 시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기는 잡아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기예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각각의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그러한 사건들이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거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승만 정부 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건 오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때 사건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가보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하면 항상 정부가 내세우는 자기의 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호. 박정희 정부의 구호는 뭐였냐면은 명분은 이겁니다. 반공 빨갱이 새끼들 공산주의 새끼를 다 무찔러 버리겠어요. 반공을 외쳤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경제개발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티오피아급으로 못 사는 우리나라, 저 한번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적어도 삼시세끼 중에 한 끼는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명분으로 들어선 게 바로 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를 못하면은 본인의 정당성, 정권의 명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누가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로 치면 빚쟁이가 있어요. 누가 얼마나 빚인지 다 알고 있어. 5억을 빚졌대. 근데 얘가 1,000만 원 빌려달래요. 100만 원 빌려달래요. 꼭 갚겠다고. 빌려줄 거예요? 빌려주면 정말 절친이거나 돈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겠죠. 누가 빌려줘요? 지금 나라 꼬라지가 그 꼬라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개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저기는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밌는 게 우리는 일본이랑요 광복되고 나서 서로 상종을 안 해요.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때도 우리는 일본이랑 상종을 안 합니다. 왜? 광복되고 나서 우리는 일본에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일본 봐요. 쪽발이 새끼들. 지금도 사과해요? 안 하죠. 그때 했을까요? 안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이때 왜 그러면 65년도에 박정희 정부 때 이게 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냐면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해요. 미국의 알선입니다. 알선이라고 보면 미국의 압박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념 대립이 계속 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딱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소련, 중국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은 자기와 일본과 한국을 엮고 싶은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야 정희 일본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 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본인의 약간의 정당성, 5.16 군사전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이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정부를 인정받고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돌아버리긴 해요. 자, 일본이요. 총 8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8억 달러가 얼마냐면 지금 또 8천억이에요. 지금 또 8천억 정도 합니다. 8억 달러가. 근데 지금 50년대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4억 달러는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4억 달러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빌려줄 때 돈을 어떤 명목으로 주냐면 일본이요. 사과명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독립 축하 자금으로 줘요. 미친놈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요.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이 돈을 주는 걸 끝으로 이 이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게 소송을 거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위안부 할머니나 아니면 강제징용 됐던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은 계속 지는 게 일본이 이걸 가지고 끌어당겨서 근거로 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부득이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없었더라면 돈이 없으면 경제개발을 못했겠죠. 밝은 면 어두운 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알잖아요. 이거는 굴욕적인 회담이다. 인정할 수 없다. 라면서 한일 국교 정상회담에 반대해서 따뜻한 여름에 왠지 모르게 63냉면이 생각나는 바로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트남 파병입니다. 이 베트남 파병도, 베트남 전도요. 결국에는 또 어떤 일이냐면 미국 똑같아요. 패턴이, 배경이. 미국의 알선이고요. 미국이 좀 부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개발 자금을 얻기 위해서 또 보냈던 게 베트남 파병입니다. 자기의 두 개의 이 구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당시 때요. 베트남도요. 우리로 치면 남한 북한처럼 사회주의 계열과 자유민주주의 계열이 쪼개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미국이 참전을 해요. 참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세계 각지에서 미국을 개쌍욕을 해요. 왜 욕을 하냐면 사실 6.25 전쟁 후에 이 베트남 파병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 물론 아직까지도 이념 대립이 있지만 그때와 달리 이념의 대립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옅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기 전쟁에 들어가니까 미국 이 새끼가 전쟁 스케일을 크게 만든다라고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압박을 받고 국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그거 왜 보내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연락을 해요. 정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우리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우리 쪽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왜 사지로 내모냐. 근데 결국 파병을 결정을 해요. 왜 결정을 하냐면 명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다. 그리고 경제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명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브라운이라는 아저씨와 우리가 각서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 각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파병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경제개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장비를 다 신식 장비로 풀 세팅 시켜준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솔깃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치세요. 인터넷 게임을 막 하는데 레벨 1이에요. 레벨 1이면 레벨 1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레벨 99짜리 만렙이 됐을 때 쓰는 아이템, 고가의 아이템을 장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게임 할만 납니다. 레벨 1에도 불구하고 높은 레벨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장비 풀 세팅. 그 다음에 또 얘들 미군 파병됐던 우리 군인들에 대한 월급을 미군이 지원해줘요. 미국이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량이나 이런 기타들, 뭐 양치, 칫솔 이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우리나라 물건을 쓰게끔 해주고 그 돈을 또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요. 전쟁이 끝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건물을 다시 새로 지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건설업계들이 들어와서 먼저 할 수 있게끔 세팅을 또 해줘요. 약속을 해줍니다. 실제로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배송업에 하면서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때 베트남 특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번 돈을 가지고 전부 다 경제개발 5개년에 퍼붓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개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내용 볼게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박정희 정부 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거에 나가요. 경제개발 5개년 좀 이따 보겠지만 성공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 정당성을 잃었고 지지를 얻습니다. 가볍게 당선이 돼요. 그런데 2번 했잖아요. 대통령 바꾸고 전역하고 한 번, 2번 됐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을 몇 번밖에 못합니까? 2번밖에 못하잖아요. 이승만 아저씨의 4.4.5.2개는 치졸하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그게 삼성개헌이에요. 그래서 삼성개헌은 3번의 삼선의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 반대쪽 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걔들 빼놓고 자기들 당 애들만으로도 3분의 2가 되니까 걔들만 모아서 그냥 졸속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립니다. 그게 삼성개헌 통과예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갑니다. 박정희 아저씨도 이승만 아저씨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 인기 더럽게 많은 남자야. 내가 못 나가서 문제지. 못 나가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지.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아저씨와 한판 붙습니다. 김대중 아저씨는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죠. 이때 붙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김대중 아저씨 인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이때쯤 무렵에 약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도권, 서울에서는 김대중 아저씨가 이겨요.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지방지역에서는 역시 박정희 아저씨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기긴 이기는데 득표율 차가 얼마 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지도 차이가. 박정희 아저씨가 약간의 또 똥줄을 느끼겠죠. 역사는 반복입니다. 이승만 아저씨가 억지로 나가서 겨우 이긴 걸 느끼면서 다음에 위험할 수 있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아저씨도 이때 아슬하게 이긴 후에 독재 체제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유신헌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김대중 아저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안 뽑아주시면은 이번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되면은 우리 손으로 영원히 대통령을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실제로 그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삼성개헌,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유신헌법으로 가기 전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요. 자, 요거는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박정희 정부가요. 위기에 빠져요. 어떤 위기? 앞에 말했던 것처럼 지지도가 떨어졌고요. 본인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이 약간 정체기에 머물러요.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명분에서 게 반공이잖아요. 뭐만 안 되면 공산주의로 몰고 했었는데 세계적인 흐름 트렌드가 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이념 대립이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종을 안 했던 중국과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이러한 나라들이 사이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 유명한 삥뽕 외교, 중국에 가서 삥뽕, 탁구를 치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모습을 보면서 재밌는 게
북한과 남한이 둘 다 똥줄을 타요. 일성이 아찌와 정의 아저씨가. 왜? 6.25 전쟁 이후에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이유로 반대쪽 얘들을 까면서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배력을 높여나갔는데 둘의 사이가 좋아지니까 미국과 중국, 이란, 소련의 사이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박정희 아저씨는 이것 봐라. 전쟁 터지면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겠는데? 북한 또 이게 뭐지? 만약에 남한이랑 전쟁이 터지면 주변에서 안 도와주겠는데? 라는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박정희 정부랑 이 김일성이요. 갑자기 긴급 속보 형태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게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로 있었죠. 맞죠? 보시게 되면은 이 남북 공동성명은 최초의 성명입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그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동시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를 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 민족적 대단결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3개 원칙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종당하는 북한이랑 갑자기 통일의 큰 3대 원칙에 합의를 했대요. 뭐야? 통일되는 거 아니야? 그때 박정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통일이 목전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 통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라는 명목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터지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헌법을 제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독재체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김일성 아찌도 요걸 계기로 자기의 독재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여기 교재도 보시게 되면은 남한과 북한이 둘 다 모두 자기의 독재체제를 강화시키는데 활용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3 평화통일선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신체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신체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유신체제는 앞에 봤던 것처럼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바로 체결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통령이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가 돼요. 대통령의 임기는요 6년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대통령은요 이제는 간선제로 뽑습니다. 김대중 아저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손으로 못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 내가 통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통일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라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누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그러면은 남은 3분의 2 중에 반타작만 해도 무조건 당선입니다. 지들끼리 대통령을 뽑아버리니까. 그리고요 이때 긴급조치권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생각했을 시에 천재지변에 번가거나 전쟁에 번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압을 할 수가 있다. 즉 자기의 이러한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애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드는 거죠. 긴급조치권이라는 거. 그리고 국회를 자기가 멋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해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신이에요.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시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거의 뭐 90% 득표로 당선이 돼요. 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어디냐면 저기 그 장충동 쪽에 족발골목 있는데 그 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빗대서 뭐 놀린다는 말로 비꼬는 말로 뭐 장충동 체육관 대통령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박수를 쳐서 짝짝짝짝 투표도 안 합니다. 어차피 99%다 자기 사람인데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을 펼쳐나갔다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크게 억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면 사이렌 울리면은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야간 통행 금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미니 스커트 같은 경우는
자로 측정을 해서 짧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머리 장발, 머리 기르는 거 잘라버립니다. 머리를 자로 재서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억압을 했던 게 또 언제다? 유신헌법 시기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러한 유신헌법 시기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또 경제개발의 어두운 면이기도 한데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뒤로 넘기면은 여기 있네요. 네,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오냐면 앞에 봤던 유신체제 이거 던져놔요. 뭐 긴급조치권, 대통령 권한이 뭐 어쩌다 딱 설명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이 뭐 발동하였다. 정답이 될 수 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국회를 산시킬 수가 있었다. 정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유신헌법의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 때 있었던 내용 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때 전태일이라는 아저씨가 분신 사건이 일어나요. 분신 자살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동대문에 재단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개발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이때 경제개발을 돌리면 어떤 걸 돌리냐면 지금 중국이 하는 거와 비슷해요. 중국의 기본 정책은 싼 노동력으로 싸구려 제품을 헐값에 만들어서 박리담회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샤오미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제품 만들고 있습니다. 딱 그 레벨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국가에서는 우리가 우리 물건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지 않아요. 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쌀값을 항상 저가로 고정시켜버려요.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쌀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서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불만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전태일 아저씨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도 해요. 재단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열악하다. 24시간 중에 12시간 넘게 일을 한다. 20시간 넘게 일을 한다. 가혹하다. 근데 임금은 너무 쥐꼬리만하다.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복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달라. 보장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응이 없죠. 그러면서 전태일 아저씨가 몸에 기름을 얹고요. 불을 지르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노동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져요. 이게 유신체제 때 있었던 또 어두운 면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YH 무역 사건이라는 사건이 생겨요. 이 사건은 뭐냐면 YH 무역은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인데 이때 회사가 경영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때 여자 노동자들, 여공을 부당한 이유로 일단 정리해고를 시킵니다. 퇴직금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여공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시위에 나서죠. 시위에 나서는 과정 속에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공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여공들이요. 당시 박정희 아저씨가 소속했던 당 말고 반대쪽 당에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리더였던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김영삼 아저씨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요.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박정희 정부의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밝힙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에서는 김영삼 얘는 국가 모독죄, 국가를 모독하고 있다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러자 김영삼 아저씨의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가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에요. 이러한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박정희 아저씨는 총을 맞으면서 11.6 사태, 총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이 유신 체제, 헌법,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태일 분신 사건, YH 무역 사건, 부마항쟁은 깊은 내용을 아시기보다는 유신헌법이 있었던 그 시기 때, 유신체제 때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승만 정부 때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답이잖아요. 맞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붕괴 내용 받고 이제 경제개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경제개발 5개년은 5년 단위로 개발이 돌아가는 거고요. 5년 단위로 개발이 돌아가는 거고 3차, 4차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2개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일단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둘의 일단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건데 둘의 일단
1차, 2차랑 3차, 4차 구분하라고 했는데 1차, 2차나 3차, 4차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거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펼칩니다. 국가 주도예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개발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커요.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큽니다. 수출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원자재 이런 걸 다 외국에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폐단으로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자, 요거는 1차에서 4차까지 공통점이고 그러면 이제 1차의 특징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봤던 것처럼 이 경제개발, 삼시세끼 한 끼 흰쌀밥 고깃국을 먹이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등으로 번 돈을 여기 다 들이붓는 겁니다. 붓는데 처음에 이제 경제개발을 돌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선진국들이 만드는 고급 아이템, 중국이 지금 또 핸드폰 이런 거 잘 못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 능력은 안 돼요. 근데 뭔가 돈을 벌려고 경제를 운영을 하려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얘들을 이때 1차, 2차 때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경공업 중심입니다. 경공업 중심. 가벼운 공업 제품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더 이상 가성비가 안 나와서 만들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고무줄, 이쑤시개, 메이드 인 코리아 있나요? 망해요. 임금도 못 줍니다.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그래서 다른 선진국이 안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가발, 가볍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신발. 지금 또 아디다스 브랜드 찍힌 거 신발 보세요. 메이드 인 어딥니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공업 중심의 공업을 운영했던 게 1차, 2차 경제개발이었다라는 거. 끝났어요.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한 걸 다 어디로? 수출 주도형이죠.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일단 수출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경제개발 5개년 때도 여전히 경공업 중심으로 가는데 영원히 경공업 중심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왜? 아니 중국도 무슨 뭐 맨날 고무줄만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핸드폰, TV 만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컴퓨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 세팅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1차 경제개발 때 번 돈으로 2차 경제개발 때는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산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때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제철소를 만듭니다. 제철은 모든 공업의 기본이에요. 기본 베이직. 그래서 또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이 시기입니다. 만들기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입니다. 자, 앞에는 내용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중공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공업에서 이제 무거운 공업으로 가는 겁니다. 섬유, 화학, 제철, 조선, 자동차, 무거운 것들을 이때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럭키 777 77년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걸 가리켜서 흔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은 잘 성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크게 위기를 겪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위기를 겪는데 석유파동이라는 걸 겪습니다. 1차 석유파동, 2차 석유파동을 겪게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차 석유파동은 기름이 나는 중동 지역에서 지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기존에 기름 나는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걔들 기름밖에 못 얻으니까 기름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우리는 기름 전 다 수출이 아니고 수입이잖아요. 기름 가격이 오르면은 물건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해외에 냈을 때 우리 물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기를 겪습니다. 다행히 이 위기는 우리가 오일 달러라는 돈으로 극복을 해요. 그게 뭐예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 지역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건설업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때 번 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2차 석유 파동이 터지는데 이때 이란 지역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그 일대 지역에 기름이 못 나오는 건데 이 위기는 우리가 극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에 빠져요. 경제 위기에. 그래서 유신체제 마지막 시기 때랑 맞물려요. 그래서 유신체제 때 그러한 유신헌법에 대한 독재에 반발해서 막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경제 위기,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을 위한 또 반발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이런 위기도 겪었다라는 거.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경제 내용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박정희 정부 출범해 가시게 되면 새마을운동 있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도 박정희 정부 때 했다라는 거. 새마을운동은 어떤 거냐면 도시가 이제 산업화, 경제개발 이렇게 하니까 도시는 발달하는데 농촌은 계속 낙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농촌을 진흥시키겠다라는 취지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사람들 뭐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뭐 새로운 뭐 근대의 문물들, 시설들을 새로 깔아주고요. 배수관도 새로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운동이 도시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나아갔던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이거는 유신헌법 되기 전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직전부터 뭐 거의 맞물리긴 하죠. 그래서 그걸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1.26 사태로 박정희 아저씨가 죽었어요. 그러자 또 누가 등장을 하냐? 빰빠라빰빰빰 빰빠람 빠라바람 빠라바람 바로 12.12 사태가 일어나면서 머리털이 없는 아저씨 전두환 아저씨와 영원의 베프 노태우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는 앞에 있었던 세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인 세력이라 그래서 신군부라고 불러요. 신군부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요, 박정희 아저씨가 죽으니까 이제 봄이 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해서 지금의 서울역 근처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시위의 컨셉은 뭐냐면 박정희 아저씨가 죽었지만 그가 만들었던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헌법은 아직까지 지금 계속 살아있잖아요. 맞죠? 이 유신헌법 없애라. 철폐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머리털 없는 새끼, 신군부 새끼들, 야 신군부 너그 군대로 다시 돌아가라 라면서 얘들의 퇴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니까 시위를 막 한 30만 명 가까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가 또 예전에 박정희 때처럼 사회가 혼란하다고 또 권력 틀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자진해산을 해요. 자진해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요. 비상계엄령이라는 거를 전국에 때립니다. 그러면서 전국을 장악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 군데 지역에서 이러한 시위가 격화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슬픈 역사 중에 하나죠. 바로 광주입니다. 광주에서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 자, 이 광주라는 지역에서 그러면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유신헌법 철폐해라. 그 다음에 머리털 없는 이런 새끼, 군인 새끼들, 너가 군대로 돌아가라. 왜 니들이 또 나서는데? 신군부 퇴진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신군부 세력들은 또 군대를 동원하죠. 그러면서 이때 광주 지역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애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멍멍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진압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아니죠. 어쨌든 이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 아저씨는요. 자기가 정권을 틀어지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에게 총질을 하는 겁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진압을 합니다. 철저하게. 진압을 하면서 포인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여러분들 배경 2개 아시고요.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신군부와 관련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전두환 세력과.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압을 하고 이걸 끝으로 전국을 완벽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유신헌법이 살아있잖아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단 그 전부터 이미 전두환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헌법을 뜯어 고쳐요. 이거 광주 5.18 민주운동을 진압을 하고요. 왜? 바보가 아닙니다. 유신헌법을 그대로 두면은 계속 시위가 일어날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없애고 대통령 제도를 헌법을 개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듣고 됩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간선제로 뽑아요. 어디서? 박정희 아저씨가 만들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그런데 대통령의 그 강했던 권한은 다 없앱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를 예전에 원래 4년이었다가 박정희 아저씨 때 와서 6년에 여러 번 나가는 거였잖아요. 사실상 무제한 나갈 수 있고 무제한 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무제한 연임을 하면 분명히 또 시위가 일어날 겁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전으로 치면은 마치 2번 했는 거와 비슷한 7년만 하겠어요 라면서 7년 단임 제도로 뜯어 고친 후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전두환 정부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항상 국가 권력을 틀어지면은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아저씨 때도 군부 세력이 틀어졌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면 줄여서 이때 국보위라는 거를 만들어요. 국보위라는 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걸 통해서 권력을 또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권을 틀어졌습니다. 정권을 틀어졌는데 이때요. 강압정치와 유화정치를 두 개를 같이 펼쳐요. 네? 그게 뭡니까 선생님? 여기 나오는 건데 자 어쨌든 전두환 정부도요. 정당성이 떨어지죠. 시작할 때부터 총질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생각을 못하게끔 또는 아예 이걸 생각은 알고는 있지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게끔 시선을 돌려야 되겠다 라면서 각종 유화 통치를 펼쳐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흔히 3S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크린, 첫 번째. 컬러 TV가 이때 나와요. 현혹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포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이때 출범이 돼요. 시선을 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앞에 있던 가혹했던 유신체제와는 달라요 라면서 야간 통행금지 다 풀어줍니다. 해외여행도 자유로 갈 수 있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인기를 좀 끌려고 하는 이면 속에 강압정치가 들어갑니다. 먼저 자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 다 탄압을 하고요. 언론사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 탄압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언론사를 보게 되면은 전두환 아저씨 개인 TV와 똑같아요. 전두환 아저씨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방송 3사에서 다 가서 촬영해 줍니다. 생중계로. 쩔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언론을 통제를 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뭘 운영을 했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삼청교육대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이게 명분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불량배들, 깡패들 이러한 애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얘들을 교화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걔들을 잡아다가 여기다 교육을 시키는데 걔들만 가는 게 아니고 만든 명분이 뭘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삼청교육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던 게 정두환 정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두환 정부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 시기 때 경제정책 한번 볼게요. 딱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이때는 흔히 삼저호황이라는 엄청난 호황을 겪게 돼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세 가지가 낮을 세 가지가 낮습니다.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기름 가격이 싸져요. 원자재가 싸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 다음에 저금리,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가 좋아요. 저달러, 달러 가격이 싸니까 외국에서 돈 끌어당기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최고의 호황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시 정세 상황이 좀 잘 맞물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걸 암기법은 아니지만 암기법을 하자면 그런 얘기 있죠. 전두환 아저씨가 밥솥에 밥을 막 치워요. 따끈따끈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누구? 전두환 아저씨가 신나게 밥을 먹습니다. 삼저호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아저씨, 좀 이따 배우면 그 끝인데 노태우 아저씨가 등장을 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열어봤더니 뭐야 밥이 없네? 배고픈데? 이씨 끌고 먹다 보니 누룽지까지 끌고 먹습니다. 근데 누룽지를 끌고 먹은 거 정도로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태우 아저씨는 경제정책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교재에는 이제 더 이상 출제가 안 한다고 했긴 했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영삼이 아저씨입니다. 김영삼 아저씨 대통령에 대해서 밥솥을 열었는데 배고파 뭐 없나? 끌다 보니 밥그릇이 와장창창창창 바로 IMF가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통령 또 김대중 아저씨 밥솥을 열었더니 오씨 다 깨졌네? 갖다 붙여야 되겠죠. IMF를 극복했다라는 거. 어쨌든 3조 호황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망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왜 자꾸 니들끼리 뽑고 지랄인데 개소리 하지 마라. 단임 한 번 해도 7년 그딴 거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라면서 대통령 직선제, 직접 선거를 하는 개헌안을 요구합니다.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아저씨가요, 죽는 일이 생겨요. 이 박종철 아저씨가 죽었는데 국가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있었는데 책상을 빵 쳤더니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양심 고백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거는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부검을 했더니 몸속에 물이 가득 차 있더라. 폐와 이런 곳곳에 물고문으로 죽었다 라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시위가 더 격화되겠죠.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두환 아저씨가요, 발표를 합니다. TV에 나와서. 친하는 국민 여러분들, 지금 밖에서는 여야에서 여러 곳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호언 조치라는 걸 내려요. 또라이입니다.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겠다. 여전히 간선제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시위가 또 격화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시위를 하는 도중에 죽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욱더 격화되고요. 6월 10일 날 60국민대회라 그래서 선언을 외친 후에 전국 단위로 시위가 격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죠.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정부에서는 드디어 100기를 듭니다. 그 100기를 든 사건이 6.29 민주화 선언이에요. 이 6.29 민주화 선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영원의 베프였던, 나가기만 나가면 어차피 지들끼리 뽑으니까 당선 100%였던 노태우 아저씨가 국민의 뜻을 반영을 해서 헌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되냐,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로 가면서 대통령은 1년에 딱 한 번 단임 제도에 몇 년, 지금 대통령을 뽑는 제도인 5년 제도가 이때 확립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제일 잘 나오겠죠. 또 나오면 박종철, 이한열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제시문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으로 제일 잘 그리는 건 이겁니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끌어내었다. 정답이잖아요. 또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 키워드에 또 60국민회의가 제시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것도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로 바뀌는 건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요.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당선이 돼요, 노태우 아저씨가. 선생님, 뭐예요? 어떻게 당선이 돼요? 어부지리로 당선이 돼요. 득표율이요? 3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당선이 됩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냐면 반대쪽 야당. 야당이요?
한 명의 후보자가 나왔으면 100% 당선이 됐을 건데 야당이 이렇게 분열이 돼요. 각각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김영삼 아저씨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경상도권에서 인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전라도 지역, 김종필 아저씨 같은 경우는 충청도 지역. 지지 기반이 다르니까 표가 갈라먹기가 되면서 어부지리로 노태우 아저씨가 당선이 돼요. 당연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대쪽 야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국회잖아요. 여당,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회는 사람은 좁고 야당에 있는 사람은 많은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태우 아저씨는 이렇게 돼버리면 3분의 통과를 하려면 야당이 합의를 해주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태우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 김영삼 아저씨와 김종필 아저씨의 당을 끌어다가 3당 합당, 3개의 당을 합치는 3당 합당을 벌입니다. 그러자 김대중 아저씨는 이걸 엄청 욕을 하죠. 우리가 피를 흘린 이유가 뭔데 쟤들이는 어떻게 야합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김영삼 아저씨는 아니다. 나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다. 라고 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김영삼 아저씨가 당선이 되는 건데 이때 합쳐진 이 당이 지금의 새누리당의 전신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러면서 노태우 시기 때는 다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NO! 라고 했던 일이 발생을 해요. 노태우 시기 때는 뭐다? NO! 라고 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NO라고 했던 일, 어떤 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올림픽,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요. NO라고 했던 나라, 그동안 상종도 안 했던 나라들. 누구? 북한과 소련, 소련과 그 다음에 북한과 소련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교를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제 정책인데 통일 정책만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요거 잡아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앞에 전두환 정부 때 제가 통일 정책 얘기를 안 했었는데 해드릴게요. 전두환 정부 때는 통일 정책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나서 전두환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전두환 때는 수해 자금, 수해. 우리나라가요 큰 수해를 겪어요. 홍수를 크게 겪습니다. 그러자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소식을 들은 북한이요 우리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세죠, 허세. 지금 이 시기는 북한은 지금 거지같이 못 살고 우리는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야, 한국아, 니들 많이 수해로 겪어서 많이 힘들다며. 우리가 좀 지원 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자 바로 이 북한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했을 때 에이 설마 뭐 달라고 얘기를 하겠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줘. 그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쌀이랑 각종 나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는 차마 뭘 쓸 수가 없을 만큼 썩은 나무였고요. 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동물도 주면 안 먹을 정도로 정말 맛이 없는 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둘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도 뭔가 화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때 전두환 정부 때 알아야 될 거는 딱 하나.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NO라고 하는 나라와 교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과 서로 상종을 안 했던 소련과 수교를 하는 북방 외교를 전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똥줄을 타요. 이 시기 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없자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여러 번 개최가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NO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어떻게 되냐면은 남북이 기본적인 내용의 합의를 하는 최초의 합의서였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거를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NO라고 했던 나라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라고 하는 거 뭡니까? 핵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거를 했던 것도 언제다?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주화 정책, 민주화의 어떻게 보면 겪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실상 어려운 현대사 부분까지 다 끝냈어요. 역사와 관련 내용은 끝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뒷부분부터는 이런 게 있네요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